건강의학 분야 1위 과학수의 팟캐스트 모티브 브릿지 11월 6일 불금 인디팍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차마 팟캐스트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내일부터는 자존감 높은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청 안내는 게시판에 참조해 주시거나 모티브 브릿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모티브 브릿지를 검색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라 박철우 모티비언입니다. 네, 저는 작가 한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이 자존감이 낮으면 배우기 싫어한다. 요즘 우리 한지훈 작가님 계속 자존감 시리즈로 이렇게 강연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자존감이 낮으면 배우기도 싫어한다. 어떤 내용일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학교를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학벌 때문에 다닌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걸 왜 하냐면 꿈과는 상관없이 이걸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니죠. 자, 근데 이 자존감이 낮다라는 네. 것이 왜 그러냐, 왜 그럼 배우기 싫어하냐면 사실은 그거는 좋은 직장과 또 하나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면 다니기 않아도 된다라는 과정일 뿐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좋은 일종의 직장을 수단인 거죠. 돈을 잘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게 배움이라는 거죠. 수단으로서 배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이 재미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여기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의 가치 부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자존감이 낮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회적인 시선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만 인정하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진짜 배우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배우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배우는 방식인 즉 수동적이고 의무적인 관계에서의 배움의 관계를 말하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업장 주겠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취업하겠지. 뭐 가만히 뭐 그냥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졸업이 되겠지. 그리고 이 자격증을 취하고 나면 나는 될 거야. 마치 예비군 훈련장에 앉아 있는 거랑 비슷하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그렇다면은 적극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배우는 방식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자, 우리가 흔히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하잖아요. 말콤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책이 어디 뭐 티핑 포인트인가 뭐 하여튼 본 것 같은데요. 아웃라이어 같은데요? 아웃라이어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0,000시간 동안 그냥 열심히 해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 10,000시간 동안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이게 잘못 왜곡돼가지고 그냥 10,000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졸업장 주겠지. 10,000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자격증 주겠지.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꼭 이 10,000시간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따라 달라요. 보세요. 외국에 나와도요. 네. 어떤 사람은 6개월이면 영어를 거의 전문가 수준을 구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10년 동안 영어를 배워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10,000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10,000시간의 법칙이 아니라 집중의 법칙. 즉, 우선 진짜 능동적이고 배움에 대한 자세를 바꾸려면 우선 자존감 낮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제가 주로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들어보면 뭐 이상한 말을 하나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제대로 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일단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십시오. 또 하나 희망조차 버리십시오. 또 하나 내가 이거를 하면은 뭐뭐가 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희망과 말도 안 되는 기대감, 말도 안 되는 꿈을 버리십시오. 내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뭐뭐 되겠지. 내가 뭐뭐 하면 뭐뭐 될 거야.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기 시작하면 네. 이걸 배우고 나면 취직이 되겠지. 이걸 마치고 나면 이 코스를 마치고 나면 영어를 잘하게 될 거야.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버리고 나면요. 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면 교육으로 인한 실망과 실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얼마나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당해왔습니까? 어? 그죠.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이 기대와 실망감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기대도 포기하고, 실망감도, 기대를 포기하면 실망감도 안 해요. 왜? 기대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실망감을 얻을 리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내가 배워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마음이 실존적인 생각들이 움터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 이게 약간의 주체적인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여기를 졸업하면 그죠. 뭐 있어요. 이거 뭐 내가 이 공대를 졸업하면 내가 대기업에 입사할 거야. 그죠. 뭐야 이게 뭐 그럼 뭐예요? 당신은 왜 존재합니까라고 하면은 왜 대학 다닙니까? 밥 먹고 살라고 이거밖에 말할 수 없는 구차한 인간으로 살 거냐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왜냐면 그렇게 해서 대기업 들어가도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생 죽도록. 이래봤자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실망스러운 교육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잉여인간이 될 뿐이죠. 맞는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교육을 만시간의 법칙이고 뭐고 다 때려 부시고요. 내가 주체자로 쓴 교육에 능동적인 대처자로서 새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 마음으로 교육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그 교양 과목은 안 들어도 돼. 이유가 뭐야? 저거는 내가 취업하는데 필요 없는 과목이야. 왜 또 맨날 이런 말이에요. 저 철학 강의는 안 들어도 돼. 왜? 이유는 뭐죠? 저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내가 취업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내가 영어 공부를 할 때야. 이건 주체자로 쓰지 못하는 교육의 하나의 방식이죠. 그런다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작가가 얘기하는 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쓰기 위한 교육에 그리고 그게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해달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화두만 던져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만시간의 법칙이고 뭐고 내가 진짜 교육을 통해서 빨리 얻고 싶다면 세 가지 법칙을 지키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원리, 원칙, 운영의 원리를 철저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래 교육이라는 것이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빙빙 돌려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네. 그래서 대학은 4년 동안 빙빙 돌려서 그 사람한테 4년 학비를 받아내야 되죠. 그렇죠. 그 실제로 있잖아요. 왜 강남의 어학원 같은데 2달만 네. 하면 끝날 코스를 이불로 6개월 짠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유, 진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빙빙 돌려야 되니까요. 얄팍한 상술이네요. 그렇죠.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죠.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시간의 법칙이다. 견뎌라. 그러고 나면 너에게 무언가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을 자기의 주체자로 쓰는 순간부터 거기에 원리와 원칙, 운영 원리를 철저하게 규명하려는 노력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렇다면 눈을 부릅뜨고 그 원리 원칙을 집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스케이트를 배우신다면 그 스케이트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테니스를 수영을 배운다고 해도 똑같은 발상이 필요합니다. 주체자로 서서 그 교육을 바라보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원리 원칙을 글로 적어야 됩니다. 이게 교육의 핵심인데요. 어떤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내 나름대로의 서브노트가 필요해요. 그거는 하나의 나의 책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의 나의 지적재산권을 가지는 것과 동일해요. 자, 어떤 일을 배우고 어떤 일을 학습한다고 그랬을 때 그래 단순히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배운다라는 수동적인 생각을 하면 만 시간이 지나도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난 그걸 하는 동안에 제과제빵을 배우건 디자인을 배우건 공부를 하건 수학을 배우건 영어를 배우건 간에 거기서 드러나는 나만의 서브노트가 필요해요. 내가 정리하면 그것은 지적 재산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가라는 교육에 있어서 마이웨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원리 원칙을 습득하고 거기에 나만의 삶의 의미를 담은
내가 모르는 것만 적어놓고 내가 정리하는 나만의 운영 원리를 담은 노트가 필요해요. 그걸 일종의 내가 배운 걸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네요. 그게 다라니까요, 교육은. 어. 그러면 만시간의 법칙이 필요가 없어져요. 점점, 요약적이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다 된 것이 있다면, 이제 떠들어 보라는 겁니다. 떠드는 것을 가장 무섭게 생각해요.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떠들면 말하고 가르치는 것만큼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없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신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오류투성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앞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으로 입에서 내뱉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올 뿐이에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도 분명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합니다. 배움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근데 아싸리 배움의 문을,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만시간의 법칙이고 나는 거기 다닐 여유가 없어. 학원 한번 끊어두면 3개월 다녀야 되는데 한 달 다니고 그만둬. 자, 이런 것들이 뭘까요?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배움의 문을 닫지 말아달라. 그러면 이걸 또 끝나자마자 그래, 내가 이때까지 결심하지 못했던 공인중개사 6개월 과정을 내가 미리 학원을 수강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 나의 주체적인 지독한 의지의 공부가 될 준비가 있느냐. 즉 지독한 의지라는 것은 무조건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 원칙과 운영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집요함과 지혜로움이 당신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집요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답은 나와요. 집요하게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공부는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바라보라는 거죠. 유튜브 하나만 있어도 배움은 충분합니다. 배움에 대한 긍정적, 능동적, 열린 마음, 집요함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교육에 임하는,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배움의 기회를 다시 한번 얻고자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안지훈 작가님과 자존감이 낮으면 배우기 싫어한다라는 주제를 통해서 항상 타인에게서 뭔가 배우려고만 했고 수동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놔주셨는데요. 우리 안지훈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움이란 주체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과정이고 그게 전부 다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만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배움에 대해서 의미를 담을 수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배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스페르스테라 박철우 모티비언이었습니다. 예, 저는 한지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의학 분야 1위 하이스 팟캐스트 모티브릿지 11월 6일 불금 인디팍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차마 팟캐스트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내일부터는 자존감 높은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청 안내는 게시판에 참조해 주시거나 모티브 브릿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모티브 브릿지를 검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라 박철우 모티비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훈 작가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이 낮으면 제대로 된 사랑은 못한다. 우리 한지훈 작가님 오늘 또 한 멋진 강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랑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자존감이 낮으면 완전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제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사실은 완벽한 의미의 사랑이란 상대를 인격적이고 완전한 인격체로 1대1로 대우할 때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완전한 사랑을 해봤냐 했을 때 이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존감이 낮는 경우에 자꾸 내 수준에 알맞는 남성과 여성을 찾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내 수준에, 내 외모에, 내 지적 능력에, 내 경제력에, 나의 품위에 알맞는 남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 자기 수준에 대한 불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당신이 필요해라고 말하죠. 일종의 나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얼굴이 좀 예쁘거나 옷발이 스는 사람들과 사귀면 항상 사진에 당당하게 100일 이렇게 해놓고 왜 여자들은 한 45도 각도에서 찍고 이렇게 해서 둘이 방긋 웃는 표정을 사진에 올리잖아요. 그럼요. 길 가다가도 자신감이 생기죠. 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자기 수준에 대한 불신, 즉 불안.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네. 자, 만약에 그것이 없이 나는 그래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나 이거 진정한 사랑이 예쁜 여자를 사귀고 싶고 뭐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경제력이 뛰어난 여자를 사귀고 싶고 남자를 사귀고 싶은 것은 이거는 나의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너깐 여자가 어떻게 나를 사귀려고 해? 혹은 제발 저를 사귀어주세요. 이 두 가지 감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 것은 너깐 녀석이 어떻게 나를 사귀려고 해?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요? 나 소유하기 싫어, 너를. 내가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죠. 내가 더 잘났다는 거죠. 그렇죠.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나 소유 좀 하고 싶어요. 네가 좋아. 근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즉 중간이 없어요.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10년 이상 인간관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한해서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일종의 욕구를 원하나요?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소유와 권위 혹은 굴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거죠. 너깐 녀석은 어떻게 나를 사귀려고 해? 혹은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난 당신의 종속적 관계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하려면 소유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권위를 부릴 수 있는 상태, 굴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내가 남녀를 사귀고 연애를 하는 이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항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욕구와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10대나 20대 때는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요. 그래서 이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그것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대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은요, 남에게 굴림하고 싶고, 타자 위에 올라서고 싶고, 그러는 동안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자랑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인정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랑은요, 바로 상대를 완전한 의미의 1대1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굴레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냐면, 바로 권태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권태롭죠. 욕구와 욕망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렇죠. 욕구와 욕망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 뭐 치즈케이크 아무리 먹어봤자 치즈케이크 좀 좋아하는데요. 한 판을 먹고 나면 더 이상 치즈케이크 꼴도 보기 싫어요. 목이 닭살 돋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먹는 건 의지나 고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상태를 지나버린 것들은 욕구와 욕망이 아니라 정말 고문에 가까운 수준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 굴림하고 싶은 느낌,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나 욕구와 욕망의 한계성으로 간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형태는 이런 것들이죠. 내가 너를 완전한 인격체로 1대1의 관계로 대할 용기가 있다. 그렇죠. 자, 철우 씨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크게 이분화해서 생각하죠. 그는 나보다 낮은 존재, 그는 나보다 높은 존재, 그는 나보다 돈이 많은 존재, 그는 나보다 멍한 존재. 그리고 그를 만나면 편안하다는 것은 내가 그의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내가 그를 소유할 수 있다는 느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정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존감이 없다는 것은 뭐냐? 바로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사람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내가 진실한 존재로 너를 1대1로 대할 용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수가 학생을 1대1로 생각할까요? 극히 드물죠.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한 클래스 낮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장님이 직원을 볼 때 1대1에 넌 나와 똑같은 존재야라고 볼까요? 아니죠. 그렇다라고 또 낮게 말하는 보죠. 사람은 있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권위와 굴림의 자세로 상대를 내다볼 때 1대1의 관계는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삐뚤어지고 왜곡된 인간관계로 계속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뭐 인분교수 해가지고 막 네네네. 매스컴에 떴었어요. 뜨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것들의 예가 아마 대표적인 거일 거예요. 그렇다면 욕망과 욕구의 관계를 벗어난다라는 것은 당신 안에 건강한 생명력이 있을 때예요. 그럼 이 생명력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우리는 끝날 때까지, 생이 끝날 때까지 살려고 노력하죠. 마음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삶을 살고자 하는 행위들이에요. 이것을 찍는 것도 우리의 표현하고자 하는 삶의 욕구죠. 자, 우리는 이런 삶의 욕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또 하나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행복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으려면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한번 해보죠. 자, 우리 가슴 속의 생명력이라는 것은요, 누구로부터 억압받거나 누구를 권위의 대상으로 모시거나 누구를 추종하거나 이럴 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생명력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역동하고 자유롭고 진실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구를 좋아해요. 난 그 사람을 짝사랑해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욕구와 욕망에 충족이 안 된 상태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나는 그 사람을 있으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라는 것은 욕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생명력이 없는 상태예요. 마치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란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생명력을 이해할 때예요. 그래서 상대를 온전하고 진전한 인격체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대1의 관계로.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를 굴림의 존재로 생각할, 권위의 존재로 생각할 것인가, 나의 종속의 관계로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그를 완전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를 온전하고 진정한 인격체로 대하려면 바로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가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우선 정의 내려고 하죠. 자,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바로 소유의 관계로 사랑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깊은 대화가 가능할 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깊은 대화가 가능할 때. 그럼 깊은 대화는 뭐냐? 자, 제가 얼마 전, 한 2년 전에 그 대학교 교수님, 여자 교수님을 한 1년간 상담해 본 적이 있었어요.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 교수님이 상담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항상 자기의 권위가 꺾이는 것 같다. 교수님인데요. 웃기죠? 그리고 또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집안에서 언제나 딸을 당하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가슴 속에 네. 내면의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내면에 있는 얘기를 모두 다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라고 했더니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사냐요. 자신의 내면을 다 드러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움이며 수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께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갈게요.
내 가슴 속에 있는 감정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부끄러움, 내 가슴 속에 수치감, 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천천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투정의 관계가 돼버리죠. 나 오늘 뭐뭐뭐 해서 너무 힘들어. 맨날 이런 힘든 얘기만 하면 투정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깊은 대화란 서로가 서로의 수치와 부정적인 마음들을 들어주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간의 품위를 유지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바로 건강한 인간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서로 간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너를 배워나가는 거야. 내가 너를 배워나가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진실이라는 내면의 감정들을 하나하나 털어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서로 간의 배움의 자세가 유지되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그 관계는 또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에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혹은 나는 억울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원래 군림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기가 너한테로 쏠리는 것 같아. 이런 관계로 된다는 거죠. 네.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결국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타인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기분이거든요. 타인에 의해서 내 감정이 조종당하고 있고 나의 자존감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벗어날 때 우린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존감이 건강하다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력을 바탕으로 타인을 생명으로 인정할 때, 즉 1대1의 온전한 관계로 인정할 때에 나는 어린아이와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른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동년배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거기다가 내 연인에게도 편안한 1대1의 관계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상대를 배워나간다라는 것은 상대를 습득해 나간다. 즉, 내 품위를 유지하면서 나의 생명력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즉, 타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품위 있는 존재를 유지하면서 타인을 인정해 나간다라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안지훈 작가님과 자존감이 낮으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한다. 결국에 한마디로 좀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계속 내가 사귀고 사랑하는 어떤 상대자와 시소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려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리고 권위와 투정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시소의 균형을 딱 맞춰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적 요건이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교가 되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교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이 달라진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실 때 시소의 균형을 맞춰서 자신과 동등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페로스페라 박철우 모티비언이었습니다. 저는 작가 안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